일본은 수출해서 뭐 사실상 꽝이고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일본은 사실상 실패했고 한 60년 이상 했는데 완성을 못해서 결국에 영국으로 지금 간 거거든요. 엔진이 문제야, 엔진. 트럼프 대통령에도 필리핀 같은 나라 수준이 안 맞아 줄 수도 없고 관리도 못해. 너희 대한민국하고는 이 필리핀하고는 친하기도 하고 이 정도는 니네들이 잘 관리해 줄 수 있지 않냐. 미국 입장에서는 F-35를 줄 수 없고 대타물 걸어서 KF-11이 가장 적절하고 북한이 절대 전투기 좀 못 쫓아옵니다. 늦었어요. 너무 격차가 심해. 근데 우리는 대단한 거죠. 묵묵히 진짜 묵묵히 열심히 한 게 따라보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될 이제 시기가 시작이 된 거죠. KF-21 미사일 발사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념이 이 전투기에서 이렇게 떨구는 거, 떨고서 단순하게 날아가는 게 있고 그 레이더를 사용해서 목표물을 사전에 포착해서 제대로 이제 목표물 근처까지 가게 하는 유도, 그래서 폭파시키는, 격추하는 그런 단계로 나눠지는데 최근에 제가 한 거는 일단 투하해서 쭉 가는 거, 그 정도로 지금 보기 때문에 시험 발사 테스트를 미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유럽 수준으로 횟수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그 본체 미사일은 서유럽에서 개발했지만은 그쪽 나라의 전투기에서 제대로 이렇게 결합이 된 거고 발사가 된 거고 목표에 도달한 거지. 많은 실험을 이제 더 앞으로 25년도, 26년도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미사일이잖아요. 그 비싼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제대로 수행을 할지가 좀 의문은 들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방위사업청이 그 KF-11 보람의 사업팀이 이거를 앞으로 몇 해 더 하겠다 발표를 안 한 게 한편으로 이제 미리 발표한 건 또 보안 측면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선택, 소위 서유럽의 MBDA사에서 만드는 이 미티어 미사일하고 독일의 딜 회사에서 만든 IR-IST 선정은, 그러니까 물건 선정은 잘한 거예요. 이 서유럽에서 오랜 기간, 소위 뭐 50년대 후반부터 뭐 58년도부터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2000년대 초반까지 그 미국산 미사일을 면허 생산하거나 그 개발한 경험이 많은데 뭐 영국, 이태리 같은 경우도 뭐 프랑스는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를 장단점을 이제 다 배우고 나서 독자적으로 이제 설계를 제대로 한 게 미티어 미사일. 그리고 이제 독일이 주도한 IR-IST. 특히 IR-IST는 러시아제 그 유명한 뭐 AA-8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점들을 보고서 러시아 미사일의 장점과 소위 그 자기들이 면허 생산 주도했던 뭐 사이드와인더 이거 장점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나온 아주 좋은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잘했어요. 미사일 자체의 그 품목 선택은 잘했는데 이게 이제 또 갖다 장착해서 쏴보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올해하고 내년에 중요한 이제 뭐 핵심 과제, 결국 이제 타격력이니까 공중전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직은 이제 완성된 게 아니니까 잘 지켜봐야 되는. 미사일 자체는 선정을 잘했다. 근데 시험 발사 테스트고 완성, 인티그레이션, 소위 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25년, 26년도에 가장 중요한 시험, 이게 아마 이제 무장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하고 전자장비하고 어떻게 제대로 잘 매치가 되느냐, 믹싱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전투기니까. 기존에 이 엔진을 사용한 그 비행하는 거는 2,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사고로 이제 자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그 기동력, 운동 성능, 이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1천회 사이에 파악이 됐고, 뭐 더 이상 고난도 뭐 할 거라기보다는 이제 무장 체계를 공대공 미사일의 운영,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순한 공대지 무장, 소위 멍텅구리 폭탄이라는 그냥 자유낙하식 폭탄을 또 나름대로부터 해야 돼. 블록 1에서도. 그다음에 뭐 보조 연료 탱크를 뭐 만약에 달게 되면은 어떻게 떨어질 때 항공기하고 충돌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테스트 이런 것들. 자기 몸에 이제 장착해야 되는 거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그게 아무래도 전투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횟수가 많이 늘려지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뭐 방위사업청 그 사업단 KF-21 보람의 사업 팀 그쪽에서 홍보를 한다면 이제 그런 쪽에 아마 치중을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에서 이제 또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선정 어떤 뭐 물건 종류 선정은 잘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구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판매국하고 그 긴밀히 협력해서 개량령 그거를 적용을 면허 생산이든 공동 개발에 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미정인데 특히 가장 최근에 이제 일반 뉴스로서 공개된 게 저쪽에서 유럽권에서 그 단거리 공동 미사일로 우리가 채택한 IR-IST 이게 블록 2형일 때 이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블록 2를 지금 개발을 또 시작을 했어요. 또 성능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최초 계약 단계는 그거를 이제 몇십 발을 했으면은 KF-11 보람에 블록 2에 가서는 또 이 좀 더 비싸지는 개량령을 살 건지 방향을 다 이제 잡아야 되는데 저쪽은 이제 개량령을 내놔서 물건을 더 팔러 가는 속셈도 있지만은 해당 그 독일 회사는 더욱이 미티어도 일단 세상에 나온 지가 최초의 그 형상부터 시작하면 20년이 된 또 물건이거든요. 물론 개발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또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개량량이 나올 텐데 어떤 소위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뭐 이런 탄약 계통이 무슨 아니면 전투기도 로트 단위거든요. 이게 딱딱 나눠요. 시기별로. 그래서 그 로트 단위별로 이게 좀 개량형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런 무장계통, 특히 공대모 무장계통이 있어서 언제까지 그렇게 이제 물건을 사서 쟁여놓을지.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워낙 좋은 물건이다 보니까 많이 사야 된다, 뭐 수백 발 사야 된다고 이제 어떤 얘기들은 흘러가는데 이게 뭐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미지수예요. 과연 무장을 어느 적정 수준까지 도입을 할지. 물론 이제 2030년대 이제 시작이 되면은 2032, 33 이렇게 되면은 또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지금 출시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건 그거고 이 순수 도입 무장에 대한 거를 앞으로 이제 보유량 문제도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아예 판 자체를 그동안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이 독점했다면은 처음으로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을 이제 도입을 해서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건데 지분이 좀 줄어드는 거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이 가까운 미래에 또 국산도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전투기 무장도 전투기 플랫폼 자체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중요하지만 핵심 그 공대공 무장을 어느 정도 앞으로 보유를 하고 아니면 확보를 할지가 그게 이제 좀 뭐 26년 말, 한 27년, 8년도부터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이 유럽제를 이제 결합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을 그렇게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을 요거 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데 해당 도입국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는 괜찮은데 돈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싸. 그러면은 다른 미사일 가격이 싼 거 없어 하다 보면은 미국에서 파는 구형 미사일 좀 더 성능이 떨어지는 그걸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아직은 인테그레이션 얘기도 없지만은 뭐 다른 미사일을 찾다 보면은 플랫폼을 팔았는데 또 무장은 물론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겠느냐. 원래 그 취지에 따라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 부분이 빨리 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 실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출도 생각하고 우리 국내 보유량도 문제가 있고 지금 뭔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올수록 아마 그게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또 이슈가 새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냥 서둘러서 급하게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뭐 올해부터 내년부터 개발을 한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제 미사일이라는 게 공대공 무장을 그 미사일을 처음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 갭이 생기고 뭐 수출 시장이나 국내 어떤 그 무장 보유량에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디테일한 이슈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무장 관련된 게 이게 그동안에는 공대지 지상 타격하는 무장이 없다 모자른다 개발 제대로 하겠는지 그 이슈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앞으로는 이 공대공 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할 건지 서로 이제 맞물려서 이제 막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것도 개발 완료할 때까지 그 부분도 동시에 지켜보고 어떤 그 정책 결정 무기 이제 소위 미사일 확보에 대한 그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니까 매니아 출신답게 그런 부분이 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이제 투 발사는 가능하면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돼요. 근데 미국만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또 원천 미사일 개발국인 서유럽, 뭐 영국이나 뭐 하다못해 프랑스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게 예산을 주어져서 확실한 테스트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2년 사이에 예산 문제가 또 어떻게 되나. 또 이제 무장 관련된 얘기지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새로운 적이죠. 이슈가 될 수 있고 걱정을 좀 이제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그게 다 잘 완성이 돼야만 수출 시장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대응을 빨리빨리 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이게 기존의 뭐 전차하고 자주파하고는 차원이 다른 또 얘기죠. 이건. 역사 자체도 틀려요. 제트 전투기라는 게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바로 실용화돼서 뭐 독일 메사추세츠 Me-262 그거는 빼더라도 독일 나치 제국 때 그 전투기 실용화된 그 전투기 빼더라도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영국이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그 다음에 미국이 쫓아왔는데 냉전 시작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되죠. 이게 전투기 역사가 그거는 그거대로 오래됐지만은 미사일의 역사는 50년대 후반 소위 그 1958년도에 금문도 대만 야간 사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1958년도에 그 당시 중국 공산당 중공하고 대만 공군 이미 공중전을 했는데 그게 최초의 미사일 공중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 공군이 일방적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58년도에 지금과 달리.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의 역사하고 전투 역사가 이게 좀 발자국이 좀 틀린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이게 같이 결합에 대해서 위력을 발휘하는 건데도 이게 뭐 회사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우리도 뭐 물론 이제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카이에서 만든다면은 이제 이런 공대공 무장 미사일을 이제 좀 앞장서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회사는 LIG 넥스원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별개로 있죠. 그래서 이거를 소위 체계 통합이라는 게 이제 폭넓게 다 합한다는 뜻인데 인티그레이션 영어로 체계 통합을 그렇게 해서 다 협조를 잘해서 생산 제때 해가지고 물건 제때 납품받고 테스트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게 모든 게 다 합쳐져야만 이 KF-11 보라매 전투기 시리즈 블록 1, 블록 2, 앞으로는 블록 3까지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난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계곡처럼 산처럼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는 근데 잘 해왔고 그리고 수출 시장이 전망이 좋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나라가 이제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건 오늘 현재까지 좋은데 이거를 완성, 생산, 뭐 배치, 운영, 그다음에 해외 수출 요건 또 다른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이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KF21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외부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부적으로는 뭐 정치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쪽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그 뭐 여당 야당 그런 면은 없는 거로 이제 보고 있고 미국도 이게 이제 애초에 기획된 게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미국이 동맹국을 어떤 능력까지 키워주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우리 단순히 이제 방위만 얘기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소위 1948년도부터 시작된 냉전 철회장막 그때부터 이제 뭐 조금씩 고민하다가 결정적인 게 1950년 6.25 전쟁 이걸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급히 동맹을 어떻게 어느 정도 키워서 써먹을 건지 그거는 이제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출 통제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다라고 나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대한민국 전투기가 판매가 돼서 나한테 나중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수출 금지. 그 엔진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팔아요. 그게 아주 뭐 동맹 관리하는 방법이 이 무기 체계도 그냥 자기 것을 뭐 이렇게 직접 판다기보다는 이제는 OEM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하청 줘서 대신 만들게 해서 뭐 팔게 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물건 파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상황까지 왔죠. 우리가 이제 다행히도 그 단계까지 이제 진입을 했고 옛날에는 뭐 이제 뭐 일본들이 얘기했는데 일본은 수출해서 뭐 사실상 꽝이고 뭐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근데 이제 전에 뭐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몇 나라들은 이제 독일도 그렇고 뭐 자체 낼 수도 있지만은 또 뭐 이태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좀 키워준 경우는 있었어요. 미국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유럽은 독자적인 무기 체계로 다 이제 돌아섰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제는 그런 쪽으로 어떤 자기들의 국가 그 외교 안보에 맞지 않는 나라는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매하는 방위사업청이나 카이 제작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잘 미국의 국방 외교 정책을 면밀하게 매번 상황마다 정권마다 들여다보면서 세일즈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서 이거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이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 팔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대신 대타로서 판매하는 걸 원하고 또 승인을 할 것이다면 그 나라 가서 이제 열심히 세일즈를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 안 되는 나라 가서 찝쩍거린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동맹 관계 통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트럼프라도. 근데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저기는 특히 뭐 필리핀 같은 나라. 난 F-35 저기한테 수준이 안 맞아서 줄 수도 없고 관리도 못 해. 그런데 너희 대한민국하고는 이 필리핀하고는 친하기도 하고 무기도 뭐 많이 팔고 있고 이 정도는 니네들이 잘 관리해 줄 수 있지 않냐. 소위 전문 용어로 해서 테크랩. 기술자를 일정 부분 파견해서 관리해 줄 수 있지 않냐. 뭐 영국의 뭐 테크랩들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타이푼 아니면 전에 토네이도 관리해 주듯이 돈 받고 그걸 대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사시에 필리핀 공군이 보유할 수 있는 KF-21이 또 그 지역에 필리핀의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게 뭐 참전을 해라 이게 아니라 대만 전쟁에 참전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 지역만이라도 중국을 견제하고 비행을 시켜라. 여차하면 뭐 미사일 쏴서 격추해라. 니네들 그 영공에 들어오면은. 그러려면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F-35를 줄 수 없고 너무 과다하다 이거죠. 과연 저게 줘야 되냐. 그게 그 대탐을 걸어서 KF-21이 가장 적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얘기들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인도네시아가 포기를 하거나 우리 KF-21 보람에 공동 생산이라고 하죠. 현재 면허 생산 단계로 내려왔는데 포기를 한 건 아니에요. 왜냐? 인도네시아 공군에도 미국제 F-16 전투기가 한 50여 대 미만이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목적이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그 F-16 계열을 대한민국 공군이나 인도네시아 공군도 대체하기 위해서 딱 그 계획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50대라는 전투기는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이제 덜 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면허 생산을 줘서 조립하는 단계에서 기술을 좀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죠. 뭐 면밀하게 안 알려주고 그냥 대충 이렇게 조립 완성도는 높지만은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고치고 이런 거는 안 알려주겠다는 거죠. 카이 쪽에서 방사청에 통제를 하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인도네시아 통제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지켜보면서 뭐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제 그 팔짱 끼고 이제 보는 거죠.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나 간접적으로.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뭐 신문 기사나 뭐 세미나 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묵시적인 뒤의 얘기거든. 이 배경에 있는.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수들은 없어요. 자기들이 또 이 소위 유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미국과의 관계 뭐 다 있어요. 이렇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이런 배경이 이런 게 있지 않게 되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직간접적으로 동맹 관리가 이제 이런 거죠. 대신 시키는 거. 싸움하는 영화들 보시면은 뭐 보스가 넘버 2를 내보내거나 넘버 3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 내보내는. 이게 무기체계 수출, 수입 과정에서 어떤 동맹 관리에도 들어가요. 이게 5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최초 유발자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이제 철의 장막을 치면서 베를린 거의 통제를 하면서 1948년, 49년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정점에 오른 게 6.25 전쟁, 본격 대결.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런 전투기, 뭐 전차, 아니면 공동 개발, 뭐 주포, 탱크의 뭐 전체 주포라든지, 아니면 소총의 뭐 규격화, 뭐 어떤 그 5.56mm, 뭐 7.62mm. 그게 이제 다 그 시절 50년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트럼프가 방위비 뭐 요구한다. 그거는 너무 단순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얼만큼 미국의 자기들 입맛에 맞게 우리를 통제해올 건지. 그거는 이제 방위사업청은 외교부는 외교부고 방위사업청은 이제 더 자세히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 특히 엔진 같은 게 미국제가 있기 때문에 T-50도 그렇고 그것도 미국제 엔진이고 KF-21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보라매 전투기뿐만 아니라 수리견 헬기. 이제 이걸 수출을 이제 좀 하겠다 하면서 이라크에 뭐 2대가 이제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뭐 어쨌든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수리견 헬기도 미국제 엔진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동맹 관리는 그런 식으로 잘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냥 휙 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이제 동맹국을 통제를 하는 거죠. 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주도해서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자 시작이 됐어요. 발제를 했어. 그래서 이제 뭐 예산 마련도 해야 되고 그 뭐 기술 개발, 요소 기술 어려운 기술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두르면서도 성과도 내야 되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10년을 바라보고 있고 2035년도. 근데 저는 이제 나와서 말씀드릴 때는 야 일본도 봐라, 중국도 봐라. 이 엔진이 단순한 게 아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50년대부터 손을 대가지고 성공했지만은 그건 또 뭐 비공식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기술 지원이 있었지. 그거는 어떤 문서나 어떤 일반 어떤 책자에서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뒤에서 또 영국이 도와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능했는데 과연 우리는 미국이 어느 정도 도와줄까? 지금의 보라매 전투기에 넣는 뭐 F414 이게 이제 면허 생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이제 그 해당 업체가 미국의 통제, 정부 통제를 받으면서 뭐 한 10%, 10단계별로 주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독자적으로 완전 자립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원천 제작사 F414 엔진의 회사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조금씩 받아도 2035년도에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난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독일의 장인전식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오스트리아나 이태리 북부의 밀라노에서 나오는 물건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어느 정도 숙련도가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 앞으로 미래 10년 후에 그걸 습득을 하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진정한 국산 그 전투기 엔진은 2045년도. 왜냐면 그동안에 뭐 일본의 사례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은 사실상 실패했고 여러 가지 이거 한 60년 이상 했는데 쓸만한 그 엔진 힘을 발휘하는 추력을 이렇게 막 분사하는 추력을 제대로 전투기 엔진을 완성을 못해서 결국에 영국으로 지금 간 거거든요. 공동 개발로 그 DCAP 쪽으로 간 거거든요. 핵심은 엔진 때문에. 그 롤스로이스의 전투기 엔진 때문에 글로 간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일본이 지금 많이 성숙돼가지고 뭐 레이더 부분, 전자조작식 레이더나 뭐 스텔스를 좀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엔진이 문제야, 엔진. 결국에는 끝에 가서. 그래서 영국하고 손잡은 거고. 우리나라도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결국 저게 수출하는 데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이제 개발을 이제 하겠다고 올해부터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10년 보고 있고 저는 이제 한 20년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쓸만한 엔진에다가 모든 걸 자기 국산 장비로 해서 나온 전투기가 사실은 라팔이에요. 라팔이 모든 면에서 다. 미국의 간섭을 안 받고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가 서방 측, 소위 그 똘똘 뭉친 그 백인 국가들, 뭐 영어권은 아니더라도 뭐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뭐 미, 영,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다음 넘버 2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나라한테는 안 팔아요. 그냥 회색 국가, 인도, 브라질 뭐 이런 나라한테는 아, 형 미국하고 요즘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도 전투기 팔아도 뭐라고 안 하겠지. 또 미국은 야, 내 전투기는 우리 미국 전투기 팔 수는 없어. 근데 그건 대신 팔아서 얘네들이 좀 변덕이 심한다라니까 만약에 전 지구적인 전쟁이 났을 때 얘를 잘 이렇게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가용 전력으로 그런 회색 국가를 이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고 실제 뭐 2차 대전 때 멕시코나 브라질이 또 미국 중심의 그런 연합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완전 독자 전투기 프랑스 라팔 파는데 내가 방해는 안 할게. 내가 또 관리 잘해. 뭐 기술 저쪽으로 안 세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제 그런 조언으로 서로 이제 어떤 그런 협의체가 있어요. 비공식적인 그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통제를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또 그 다음 단계 엔진도 국산화해서 프랑스 수준으로 이제 가겠다는 게 사실 목표죠. 라팔 전투기의 국산화 완전한 그런 국산화 정도로 2035년 이후에는 하겠다. 방향을 설정한 건 아주 잘한 거예요. 항상 시간이 걸리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만 늦지 않게
새로 진입할 수 있고 전투기 순수 개발국의 어떤 그 대열에 10대 국가가 아닌 6개, 뭐 7개 국가, 뭐 7번째, 5번째 될 수 있는. 근데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핵무기에 올인을 했는데 핵탄두에 우리는 이제 이런 재래식 무기에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남한과 북한의 어떤 차이점은 무기체계 차이점은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지금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서로 다른 점이 뭔가. 그게 이제 대표적인 상품이 물건이 전투기. 북한이 절대 전투기 좀 못 쫓아옵니다. 만드는 거. 늦었어요. 너무 격차가 심해. 근데 우리는 아직 뭐 대단한 거죠. 그 사이에 그냥 묵묵히 진짜 묵묵히 열심히 한 게 이제 뭐 효과를 보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될 이제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와 북한의 육해 공군 군사력 차이는 어떤가요? 현재 2025년 2월 현재 기준을 봐서는 사실상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 국뽕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2003년부터 집중 도입한 장비들, 육군, 뭐 K2 전차부터 뭐 천무, 자주포, K9 자주포, 뭐 해군에 지금 연안 전투함, 뭐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좀 해외 수출 품목으로 쓰는 물건으로서는 좀 부족한 면, 모자란 면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북한 상대로는 상당히 대단한, 북한을 해군을 상대로 했을 때는 괜찮은 화력이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도 북한을 이제 압도하기 시작했고, 잠수함 전력은 오히려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재래식 추진, 뭐 원자력 추진이 아닌 재래식 추진이지만은 처음에 이제 순항미사일부터 발사했고, 어떤 탑재 214급 잠수함에, 그건 이제 독일제를 면허 생산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장보고 3라는 이제 국산 잠수함, 여기서는 탄도탄을 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자력 추진 없고 핵탄두가 없을 뿐이지, 그 나머지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을 앞선 지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래서 해군력도 그렇고, 공군력은 더 이상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똘똘 뭉친, 뭐 독수리 오형제라고 할 수 있는 뭐 FA50,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KF-21, 그다음에 미국제 F-16 계열들, 뭐 그것도 한 서너 종류 되지만은, 그리고 이제 F-15K, 이것도 개량도 이제 앞두고 있고, A사 전자조작식 레이더를 달기 때문에, 그다음에 F-30. 이 독수리 오형제가 저는 이제 이거를 종류가 전투기 종류가 이제 우리가 좀 많지 않나 관리하기가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마스 공습, 헤즈볼라 때려잡는 공습을 보니까 이게 그대로 판박이. 왜냐면 이스라엘 공군이 F-16 계열하고 F-15 계열, F-30 세 가지의 주력이거든요.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세 가지 다. 그 무장 거의 동일한 거, 미국에서 공급하는 거, 뭐 국산도 있지만은 뭐 한두 종류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오히려 러우 전쟁보다는 이스라엘의 어떤 공습하는 능력을 보면서 야, 저거 우리가 저렇게 할 거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저게 무섭구나. 그냥 가서 막 도시를 막 초토화시키는 거 반복. 과연 북한의 방공망을 다 제압한 상태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먼저 초기에 다 제압을 하겠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주요 대도시, 군사시설, 무차별 폭격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런 정도 수준으로. 그만큼 그 사이에 정밀 유도폭탄을 대량으로 보유를 이제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북한 공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게 1970년대,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거를 뭐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역시 이 계기가 된 게 발전, 시작이 된 시점은 자주국방 그 어떤 방위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작된 게 90년대, 소위 그 삼성항공이 시작해서 카이로 넘어오면서 KF-16 이 전투기를 면허 생산을 대량 하면서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우리가 안정적 공군의 전투기 전력도 안정적으로 갖고 F-15K 연속으로 도입을 했고 또 쉬지 않고 F-35 거기다가 KF-21까지 아주 뭐 노력을 뭐 숨도 안 돌리고 했기 때문에 공군 전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 뭐 탑5에 들어가는 그리고 입증을 한 게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번에 했던 모습 보면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미공군 한미연합공군 전력이기 때문에 뒤를 또 미공군이 또 전자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받쳐줄 수 있고 이스라엘은 혼자 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육해공 전력 해병대 전력 포함해서 이 재래식 전력은 무기 체계부터 어떤 조직 체계 뭐 각종 사령부 또 그런 한미연합 체계들 그런 걸 따져보면은 뭐 상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군의 뭐 재래식 전력 중에 뭐 병력이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뭐 병력 자원이 감소되면 북한은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쟤들이 좀 더 뭐 100만 정도 키웠다고 하는데 걔들도 줄은 건 마찬가지고 발표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쟁이 이제 뭐 발발해 돼서 우리가 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상이지만은 뭐 평양 앞까지 갔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 야 뭐 내가 좀 있으면 뭐 히틀러처럼 그런 위협을 이제 죽겠구나 하면은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뭐 그게 이제 핵무기죠. 핵포탄.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떤 좀 언밸런스한 핵무기하고 이제 그 투발수다. 뭐 각종 탄도탄 여러 종류의 그다음에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 요게 좀 위협이 될 뿐이지 나머지 전력은 저도 이거를 소위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을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뭐 별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최근에 들여다보니까 대조를 해봤어요. 정밀하게 데이터를 더 이상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이제 그걸 사용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어떤 정식력, 그다음에 실제 유사시에 얼마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거는 남아 있는데 그냥 외형적으로 무기의 어떤 체계별로 장르별로 보유한 걸 보면은 더 이상 뭐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핵탄두, 탄도탄, 그다음에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게 나머지 분야를 투자해봤자 표시도 안 나고 그 기술력이 안 되니까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 지금. 들어오지를 마라. 들어오면 그냥 같이 죽는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소위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남북한이.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두려워할 만한 명품 무기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이제 개전 초기에는 아무래도 공군의 F-35 스텔스를 비롯해서 우리 공습 능력, 그다음에 우리 주한미공군의 공습 능력, 그다음에 주일미공군, 미해군 해병대의 그 전투기 전력 이게 다 동원되기 때문에 대만의 양안 사태 때도 얘기 나왔지만 이 중국도 그렇고 이 북한도 그렇고 자기들이 선제 공격에서 뭐 제압을 이제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데 걔들 입장에서는 이제 믿을 게 탄도탄 뭐 중국도 포함한 순항 미사일 뭐 북한은 또 대구경 장사정 대구경 방사포 그래서 공군력을 우리의 공군력을 비교하는데 그걸 제일 현재 무서워하고 있고 북한에서 뭐 탄도탄 실험을 뭐 어디로 동해안으로 쐈다 뭐 단거리 중거리 막 쐈다 하면은 우린 바로 전투기 폭격기가 뜨잖아. 그게 일반 기사로 나오는데 특히 2024년도에 저도 많이 놀랐어요. 아니 하루가 멀다고 이 연합전력이 뜨는데 그게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북한에서 보면은 상당한 위협이 되겠더라고요. 언제 갑자기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24년도 시간에 이스라엘 공군이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야 미국제 전투기가 이렇게 가서 정밀 유독 폭탄을 갖다 뿌리는데 이거 살아남을 것 같아? 그냥 건물 다 무너지고 그냥 초토화되는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꾸 뭐 우크라이나 뭐 드론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건 상당히 저게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근거리 전투, 뭐 중대급 전투, 뭐 이런 대대, 뭐 크게 봤을 때 대대급 이런 걸 자꾸 이제 뭐 유튜브 쪽에서 나오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스라엘의 공습 능력이 우리도 똑같이 그만큼 갖고 있고 대수로 숫자를 더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한미 연합전력, 공군전력 그걸 무서워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전쟁이 이제 중반으로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땅땅 먹기 싸움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평양을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이 뭐냐? 아주 마치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어떤 전격전 같은 그 기갑 전력. 그게 우리나라 육군의 7기동군단. 그들의 임무는 육군의 7기동군단의 임무는 무조건 평양까지 올라가야 되는. 뭐 2003년, 4년도 얘기했던 나왔던 처음 얘기 나왔던 뭐 청천강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게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 눈앞에 이제 적이 등장하는 거죠. 공습이 아니라 이제 막 폭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차가 막 흑표 전차가 앞에 눈앞에 등장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무서워하고 물론 이제 해군 전력도 뭐 탄도탄 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쪽 올라가서 뭐 저쪽 청진이나 저쪽에 동해안 쪽에 주요 이제 북한의 전략 시설은 이제 조용히 때리는 거고 해군의 임무는 이제 똑같이 하지만 공군처럼. 근데 눈에 보이게 해서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는 거는 평상시에는 공군 전력, 그다음에 끊임없이 보여주는 육군의 기동군단의 훈련, 사격 훈련.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뭐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약해졌죠. 20년 사이에 급격히 약해졌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 그게 돈인데. 다 돈과 조직력인데.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북한은 이제 비대칭 무기, 소위 핵탄두, 그런 이제 탄도탄 중심의 비대칭 무기에 중심 투자를 한 거고, 20년 사이에. 우리는 기존의 재래식 전력에 올인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덤으로 수출까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주는 무기가 된 거야, 지금 시점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남북한의 어떤 군사 전력이 좀 장단점이 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거고. 러우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을 보았을 때 북한군의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쟁 초기에는 이제 희생이 많았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해당되는 지역에 전쟁을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걸 피해를 줄 수 있냐 연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포병 전력이 필요하다. 일단 상대방을 포로 다 제압을 하자. 초토화시킨 다음에 움직이게 하자. 소위 드론 부대까지 전방에 나와 있는 10km, 11km 이내에 있는 드론 부대 다 제압을 하자. 그래서 이제 소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주포, 아주 노후화된 건데 80년대 집중 배치한 그 곡산 자주포라고 170mm 그게 이제 뭐 주체포라고 또 개량용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곡산 자주포나 주체 자주포가 다 합해서 1000문 정도 있는데 현재 노화는 많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제 포는 쏠 수 있으니까 느리게라도 이거를 이제 철도에 땅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뭐 한참 멀지만은 철도로 수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러시아군한테 이제 그냥 주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바꾸려고 뭐 돈하고 현물 이런 걸로 그렇게 저도 이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자체를 러시아군이 바로 운용할 수 있는 좋은 자주포가 아니고 복잡한. 그래서 한번 쏠려면은 막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 오히려 구닥다리 구형이기 때문에 그 북한군 자신이 자기들의 전투 지역 투입된 전투 지역에 화력 지원으로서 직접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포탄까지. 그래서 해당되는 북한군이 투입된 지역에서 화력을 이제 제공 자기들 스스로 하고
진격을 해라. 그런 면에서 이제 보완이 된 거죠. 먼저 번 처음에 투입됐을 때보다는 그 준비를 지금 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조만간 새로운 뉴스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적응을 이제 해가는 단계고, 이 사례가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자신의 어떤 사례를 좀 잘 얘기를 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베트남전 파병. 대한민국 국군도 연 단위로 5만 명이 이제 어떤 투입이 됐는데, 연 단위로 교체하면서 처음에 우리도 좀 희생이 있었죠. 초기에 1965년도 이럴 때 전투의 지형 지물에 적응이 못해서 뭐 소소한 희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포로도 생겼었고, 다 이제 그 뭐 비밀로 해서 뭐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후반부, 베트남전 후반부에는 우리가 베트남, 그 북베트남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었다. 파병대. 그러니까 적응을 한 거죠, 우리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베트남에서 철수한 그 나라의 군대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미국은 먼저 갔어요. 우리가 엄호를 해주면서 미국이 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군도 이게 또 계속 파병을 지들이 이제 돈 받고 하는 과정에 계속 놓여져 있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희생이 자기들이 어떤 전사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또 구사할 것 같고, 자기들이 화력봉황을 구닥다리 무기라도 구형 무기라도 또 가져가서 써먹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좀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하여튼 북한군 입장에서 뭐 그게 뭐 잘 됐다 좋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2025년에 북한과 미국은 방위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지금 상태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번 이제 트럼프를 겪어봤으니까 뭐 전향적으로 그 옛날처럼 서로 간을 보듯이 미국도 그렇고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현재 그 상황 관리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변수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좀뭐 효율적으로 뭐 써먹고 싶은 어떤 대만 양안 사태 때문에 완전 철수라기보다는 좀 개편을 하고 싶은 이제 실무자, 새로운 국방장관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부대 단위나 규모가 좀 바뀔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남북한 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어떤 위치나 역할, 무기 형태, 그거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쯤 되면은 여름을 지나면서 좀 더 발전된 진보적인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전력 재편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나의 이제 예시로서,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래 사용한 항공기인데 A-10 썬더볼트 공격기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 한 뭐 40여 년이 돼요. 뭐 82년도에 뭐 들어왔는데, 그게 올해 연말 10월 달에 완전 없어져요. 40여 년 동안 이제 지키고 있던 게, 그 숫자가 뭐 24대. 이제 그러면서 개편이 이제 따를 것 같은 시작점은 주한미공군 오산의 A-10을 없애버리면서 뭐 새로운 전투기를 보낼지, 아니면은 북한의 탄도탄 위협, 그다음에 중국의 탄도탄 위협도 뭐 막강하니까 그거를 전문화시킬 그만큼 규모의 대탄도탄 미사일 부대, 그게 꼭 사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또 패트리어트 부대라도, 아니면은 또 신형 대탄도탄 무기들을 아니면 공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미사일 중심의 그런 부대로 이제 개편 가능성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그러한 사례는 1958년도에 한반도에서 이미 그 오산기지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 갑자기 주한미공군을 미사일 부대로 좀 개편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역사가 돌고 돌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측하는 그런 정도. 근데 북한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대칭 무기, 소위 그 탄도탄이나 수량미사일, 뭐 대구형 장거리 방사포, 이 부분을 표준화, 대량 생산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대량 생산, 집중해서 돈을 어디서 이렇게 러시아에서 벌어온 받는 돈 가지고 그 부품을 산다든지 조립하는 걸 숫자에서 그 숫자를 뭐 어마무시하게 늘리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그게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이제 비대칭 무기에 전력을 투구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하던 예정대로, 우린 또 로드맵이 다 있으니까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고, 어떤 정권에 상관없이. 근데 미국은 또 신정권, 새로운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주한미군을 재편한다. 전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전투기 숫자가 뭐 지금 A-10C 공격기가 이제 빠진 만큼 그대로 채워질 것 같지는 않은, 그게 아마 미사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시끄러질 거예요. 중국이 또 이제 나서서 뭐 미사일 또 배치하네 안 되네 하면서 국내가 시끄러울 수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좀 보이죠. 그래서 올해는 25년도는 이제 그런 오히려 이제 미사일 쪽으로 아마 경쟁이 남북한이, 소위 주한미군 포함해서, 우리도 뭐 탄도탄 많이 생산하지만은 그쪽에 뭐 경쟁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에스컬레이션 작용, 막 쌓여서 서로 막 올라가는 정점이 이렇게 막 혈압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이제 뭐 이런 걸 감축을 하자. 너무 많다. 나도 돈이 많이 들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위협을 주지만 너도 위협이 돼서 이게 우발적으로 미사일 쏘고 하는, 그게 우발 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재래식 무기보다는 이거를 좀 서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려면은 트럼프 정권의 뭐 중반, 최소한 중반까지 가야만 뭐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1년
차기 때문에 1년 초, 완전 초잖아요. 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좀 올해는 좀 가을 때까지는 뭐 조용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 상황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